네, 제목은 생각을 요리하는 아이디어 쿠킹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방송 계통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지금까지 고민이 이제 어떻게 하면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을 분석은 했지만은 흥행을 잘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는데 저는 그걸 책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생각을 요리하는 아이디어 쿠킹인데요. 이 말을 처음에 모티브를 잡게 됐던 거는 에드워드 드 보노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드 보노는 세계 최고의 창의성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창의성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요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리는 가장 모호한 아이디어다, 모모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그 요리사 3명이 바로 이 엘블리의 헤드 셰프인 페란 아드리아의 이제 밑에 있는 스태프들입니다. 수석 이제 요리사들인데요. 이 엘블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요리로 유명합니다. 이 엘블리의 대표적인 요리가 완두콩이라는 요리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처럼 콩의 재료를 가지고 커다란 콩을 만듭니다. 마치 타조알처럼 생겼는데 이걸 뜯어 먹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고 손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엘블리에 가면은 그 즉석에서 웨이터들이 어떻게 드셔야 되는 거다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요리만을 위해서 새로 고안된 식기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엘블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엘블리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를 서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조그만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화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하지만은 비행기 같은 스케치가 이제 노트에서 나오는 거로 보아서 많은 발명을 또 관심을 가졌던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해부학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연구했던 것으로 노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탱크입니다. 탱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것처럼 다빈치의 키친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요리사 다빈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빈치는 이태리 요리의 선구자 또 태두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의 이름이 스포르차궁인데요. 다빈치는 자필 자기소개서를 들고 스포르차궁 성주를 찾아갑니다. 성을 위해서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또 빵도 잘 만든다라는 내용의 소개서를 들고 가서 이 성주로부터 이 성의 연회 담당자라는 직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약 한 20여 년 이상을 거기서 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경복궁만 하진 않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연회 책임자가 가지는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연회들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그런 이벤트들을 했으며 또 많은 이태리 요리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스파게티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입니다. 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이냐 하면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국수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국수를 먹는 데 쓰지는 않았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로 스파게티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주로 이제 왕들한테 좀 선을 보였고, 말년에는 프랑스 왕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되는데 왕이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포크도 바로 이거를 먹기 위해 개발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리는 어떤 보편적으로 창조적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다양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 쿠킹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이고요. 근데 또한 동시에 분석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요리사는 모더니스트 쿠진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가열하는 모습, 요리의 물리적 변화를 책으로 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은
김훈인가 하는 그 미국의 요리사입니다. 별점을 받기 힘들다는 그 미슐랭 별점을 최초로 그 한식당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 의대를 아마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요리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배운 거 아깝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돼지고기가 얼만큼 잘 익는지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다라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요리는 굉장히 창조적이면서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가면은 요리사의 연구실을 가면 마치 그 화학 실험실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리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에서 보면 스프가 있는데요. 북쪽에서 많이 발달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추운 곳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요. 남유럽에서는 스프보다는 해물탕에 가까운 이런 재료가 많이 들어간 요리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태리 음식만 보더라도 남쪽에서는 스파게티를 해서 먹지만 북쪽에서는 뇨키라는 수제비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파스타이지만은 남쪽에서는 국수가 잘 마르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는 또 거기에서 잘 자라나는 그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을 활용한 스파게티가 그 현실적인 요리가 되는 것이고, 그 북쪽에서는 굉장히 기후가 좀 뭐 불규칙하고 토양적으로 이런 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감자를 이용한 요키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가 요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이태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남쪽으로 가면 장이 좀 이렇게 짜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패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리는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다. 원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거 한 끼를 좀 때울 수 있을까가 아마 가장 중요한 생존의 어떤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뭐 요리를 통해서 진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요리는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는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처럼 정말 비현실적이고 그냥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는 요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먹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않는 요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건이라는 우리나라의 요리사가 한 말이, 요리는 가장 간사한 사람의 입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요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아이디어 요리의 종류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요리의 종류에서 가장 큰 시사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점입니다. 소피스트가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상대적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 소크라테스가 절대적 진리로서 어떤 자아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인 그 플라톤은 절대적 진리를 보다 발전시켜서 절대적 진리를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었고요. 서양 철학은 2000년 동안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많은 영향을 행사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관점은 어떤 관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그의 제자였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속에서 우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시아라는 것이 어떤 절대 진리를 의미하는 어떤 그 개념의 용어인데요. 스승과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좀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공자님 말씀은 그 제자들이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그 제자가 스승의 이론을 반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데아론이 갖는 좀 단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추한 것도 이데아가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의 여러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시계라는 걸 만들었다면 그게 이데아에도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한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구체 속에서도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전체 체계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과학적 접근법, 철학적 접근법. 과학적 접근법은 과학이라는 말 자체, 사이언스란 말 자체가 그 어널러시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철학적 접근법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서 이성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와 추상으로 나눠서 그 과학적 접근법에는 개선, 본질 파악, 이론이라는 그 어떤 스펙트럼의 그 아이디어가 존재하고, 철학적 접근법에는 컨셉, 그다음에 구성, 스토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그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혁신적인 것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요리의 종류를 구성을 해봤고요. 이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한경희 씨의 모습인데요. 이 개선 요리, 발명 요리가 대표적인 그 첫 번째 그 분석적 접근법의 요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본질 요리는 어떤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요리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전략과 같은 내용들이 그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그 캐나다의 세계적인 그 서커스 기업인 그 태양의 서커스의 대표이사인 기 라리베르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서커스가 이미 그 쇠락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서커스단이 동춘 서커스였나요? 그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980년대 그 캐나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세계적인 서커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서커스의 본질을 딱 세 가지로 보았다고 합니다. 광대와 고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동물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 아마 광대, 고개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동물 같은 걸 빼고 그 서커스의 본질로 들어가서 더 예술적인 서커스를 자신의 본질로 찾았다고 하고, 이 태양의 서커스 가장 성공적인 그런 전략으로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릴 정도로 성공 사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론 요리입니다. 아주 추상화된 개념의 분석 요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바로 E 이퀄 그 MC 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 어떤 사물의 현상을 분석해서 가장 추상화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론 요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측으로 칸으로 넘어와서 이제 상상 요리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컨셉 요리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를 컨셉 요리의 대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카소 이전과 이후로 서양 예술사가 구분될 정도로 그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그 페인팅이라는 것은 그 현실의 모방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을 모사하고 모방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그 낮은 것이겠습니까? 이 현실은 이데아의 그 불완전한 모방인데 화가는 다시 또 그거를 또 모사하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200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상주의가 나타나고 인상주의가 나타나고 하지만은 여전히 모사를 하는 것의 그 변화 정도였습니다만은 그 피카소는 그 자신의 관점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컨셉 요리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 상상 요리의 두 번째 요리가 바로 구성 요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커피숍에 가면은 그 메뉴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판은 그냥 분류가 아니라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구성과 분류는 그 정확한 경계를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구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구성 요리의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리가 상상 요리 중에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는 스토리 요리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바로 스토리 요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그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사랑을 나누려다가 남자가 먼저 가짜 독약을 먹고 죽은 것으로 안 여자가 남자를 따라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의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굉장한 그런 흥행의 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담아서 이야기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 요리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어떤 다양한 아이데이션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만의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디어 요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아이디어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할 거는 뭘까요? 그 요리사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손님의 주문을 받겠죠. 주문을 받고 요리사가 맨 먼저 하는 일은 머릿속에 미감을 떠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맛의 착상이 되는데요. 아이디어에서 영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의 오늘 그 영감의 원리를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 커피의 그 사진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커피를 보면은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커피로부터 연상되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그 맛의 감이라고 하는 미감인 것이고요. 그 스타벅스를 만든 그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없었던 유럽식의 이런 커피 문화에서 맛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커피 문화를 들여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타벅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영감의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핍의 영감입니다. 결핍된 상황에서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 뭐 돈이 없어서 뭐 안 된다느니 뭐 환경이 부족해서 전혀 그것과 역설적으로 가장 결핍됐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그 아이스크림 콘입니다. 아이스크림 콘은 그 1910년대에 미국 그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너무 많이 그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 나머지 가지고 있던 그 쟁반을 다 쓴 그 컵이죠. 컵을 다 쓴 그 아이스크림 장수가 옆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던 와플 장사한테 와플을 빌리면서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스크림 콘에는 격자문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결핍된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멍게 비빔밥입니다. 멍게 비빔밥은 6.25 이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생기면서 거제도에 먹을 음식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흔하게 널려있던 멍게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현재는 별미로 서울에서도 많이 찾게 되고 있고요. 부산의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밀면인데요. 밀면은 그 냉면의 재료가 너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피난 시절에 그 부산에서 그 이제 지원 물자로 굉장히 많았던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냉면을 만든 게 밀면입니다. 순대도 마찬가지로 안에 고기를 넣고 했던 그 순대가 그 피난 시절에는 너무 그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당면의 경우는 그냥 이 당면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스러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그 당면을 이용해서 순대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샌드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노름을 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샌드위치 백작을 위해서 만든 간편한 음식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치즈버거입니다. 치즈버거는 뉴욕의 어느 음식점에서 그 요리사가 이 고기 부분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태운 부분을 덮기 위해서 치즈로 그걸 덮어서 내갔는데 손님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이 이 치즈버거로 대박이 나게 된 경우입니다. 모두 결핍된 상황에서 발생된 그 영감을 가지고 요리가 만들어진 영감을 활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맥나마라라는 사업가가 단골 그 식당에 가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있었겠죠. 같이 동행한 손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갑을 호텔에 두고 온 겁니다.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정 해가지고 그날 어떻게 외상으로 이제 집에 와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다이너스 카드입니다.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이고요. 이름 자체가 이 다이너스,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상황이 모순의 영감입니다.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고 싶을까, 이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겉을 태운 그 초밥이 있습니다. 이 초밥은 뒤에서 다시 소개할 초밥왕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그 일본의 그 일본인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전혀 초밥을 먹지 못하는 여자 손님이 동행을 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겠다. 이걸 그냥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요리사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그 강한 불로 겉을 살짝 태워서 다시 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맛있게 먹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그 초밥집에서 겉을 살짝 태운 이런 그 초밥도 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적으로 활용된 이 모순의 영감은 대교의 학습지입니다. 1980년대 초에 대교의 설립자인 강영중 회장이 그 과외로서 굉장히 좀 약간 재미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였는데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외가 금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지를 만들어서 교재를 애들한테 갖다 주고 풀고 다시 돌아와서 채점을 해서 가져다 주는 형태라면은 과외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대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오늘날의 대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하지 않지만 과외를 계속 할 수 있는 이 모순된 상황, 그것이 바로 그 대교의 성공 비결인 모순의 영감입니다. 세 번째 영감은 경험과 교류의 상황입니다. 케빈 던바라는 심리학자가 도대체 그 과학자들은 언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나를 CCTV를 과학자의 실험실에 그 장치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은 실험 장면에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 식당 같은 그런 테이블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디어에 중요한 그 영감을 준다라는 부분과 또 한편 자신의 경험을 교류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류의 문화 발전사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는데요. 베토벤, 서양 음악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근데 베토벤은 하이든한테도 음악을 배웠고요. 실제로 모차르트한테도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그 미적분을 놓고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그 미적분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영국 그 왕립 그 과학 그 협회에서 이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뉴턴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왕립 과학협회 회장이 뉴턴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한 개인이 잘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이 그 누적이 되면서 서로 경험과 교류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더 드라마틱한 예가 바로 찰스 다윈의 경우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 이제 첫 번째 대학교에서 생물학 계통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집안이 약간 목사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약간 목사 집안이어서 대학원을 다시 이제 그 신학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던 에딘버러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러한 이런 생물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질학과 생물학 쪽으로 유명한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비글호를 타고 이제 5년인가를 이제 전 세계를 그 영국 군함을 타고서 그 측량을 하면서 지질과 이제 생물의 진화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진화론의 모티브를 얻었지만은 20년 동안 계속 그 책을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조용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월레스라는 그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말레이 반도에서 측량 기사로 일었던 월레스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는데 이 편지를 그 왕립 그 과학학회의 그 저명한 지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굉장히 좀 명망이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 사람 주소를 직접 모르니까 라는 편지가 이 다윈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다윈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보니까 이미 완결이 된 그 논문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연구 상태가. 그래서 자기의 그 연구 업적이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근데 하필이면 이 다윈의 멘토 관계에 있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네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월레스는 이제 공동 그 발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들이 세간의 평들이 이제 다윈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유럽에서 그 지질학과 그런 생물학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바탕 위에서 그 다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험과 교류가 영감을 얻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그 샛길로 나가는 얘기로 어제이슨 파서블 이론을 좀 생물학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물의 진화는 다양한 원소들이 다양한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유기체가 나오는 것을 말해서 어제이슨 파서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접해 있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스티븐 존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저명한 과학자의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은 계속 진화의 방향은 계속 이제 곡선형인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이 되고 또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계속 인접한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미감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할 일은 이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리는 바로 두부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라는 서양식 요리에 두부라는 한국식, 동양식 그런 재료를 섞게 된 것은 아마도 맛의 조화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샐러드의 신선함과 두부의 담백함, 이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미감을 표현하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그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재료 넣기 시간 그 순서인데요. 재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마돈나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돈나가 지금 한 5살쯤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싸이하고 말춤 공연을 같이 해가지고 깜짝 이제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니시무라 마유미라는 전통 요리사 때문입니다. 니시무라 마유미는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요리법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암 환자를 위한 특별 요리 식단으로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비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기에 신선하게 수확한 요리를 통곡물로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아주 예를 들면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통곡물로 먹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선한 이러한 그 재료들을 통해서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어디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아이디어는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 바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에 신선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넣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옆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재료가 이제 확보가 되어서 아이디어로 따지면 이제 좋은 정보들을 주변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가열하기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살아남는 놈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가열하기, 즉 토론이란 형태의 자극을 주는 것은 결코 창의성을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서 자극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디즈니의 초기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디즈니의 개인의 기획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 디즈니의 프로세스는 이랬다고 합니다. 방을 3개로 나눕니다. 이 방에서는 아이디어만 만들어 라는 과제를 주고 옆방에서는 이 방에서 넘겨오는 아이디어를 디베이트만 해. 그래서 좋은 점만 비판만 해라고 미션을 주고 마지막 방에서는
그 정리만 해라는 미션을 줍니다. 굉장히 공장 형태로 이렇게 방 3개에서 시나리오를 거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토론들을 통해서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열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좀 정돈이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의 맛을 주된 논조를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소스인데요. 소스라는 어원은 그 솔트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간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짠맛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소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음식의 맛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톤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 맞추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톤이 됐지만은 그래도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짜고 맵고 싱겁고라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의 분위기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속담에도 뭐 배나무 밑에서 이렇게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면은 실패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어로는 이게 시즈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즈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계절에 뭐 봄이면 봄에 꽃망울을 터뜨려야 되는 것처럼 그 시기에 가장 알맞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시즈닝이고 그러한 것이 분위기를 고려하는 부분이 아이디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 숙성이 되지 않는 요리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디어가 자기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사색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오류들을 계속 이렇게 버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에서 숙성이 중요한 것처럼 아이디어에서도 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식을 해야 됩니다. 시식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도 주로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이제 IT 업체에서는 이제 그 BMT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최종 테스트를 통과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냉장고에도 넣어보고 옆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그런 그 온도의 영향 받나도 테스트해보고 해서 수백 가지의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 시식을 통해 한 것은 그걸 허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약점들을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런 최종 점검을 통해서 단점들이 보완되는 과정이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겉 모양에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 게으른 천재 요리사라는 그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아무리 간편하게 소세지하고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양이라면 좀 흉측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일식은 가장 이런 모양새에 신경을 쓰는 요리인데요. 음식은 반드시 먹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 즐기는 것도 요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푸드와 쿠킹의 차이는 푸드는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은 쿠킹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코레이션, 즉 우리 아이디어로 친다면 최종적인 보고서의 모습이라든지 최종적인 외형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름은 그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고 내가 이 아이디어를 팔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과자는 빵은 브라운이라는 빵입니다. 브라운이라는 빵은 그 영국의 우렁각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렁각시가 있는 것처럼 브라운이라는 빵에는 그런 전설이 이제 밑바탕에 있는 이름이고요. 이제 남자가 일하러 나가면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주로 이렇게 난로가에서 그 브라운이라는 그 요정이 나타나서 집안을 청소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난로가 주변에 이런 브라우니 빵을 구워가지고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한 어떤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은 그 아이디어를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그 스마트폰입니다. 그 IBM하고 벨사우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1993년도에 그 양산된 제품으로 나온 사이먼이라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벽돌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품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기존의 전화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었고 스마트라는 단어가
이 IT 모든 제품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삼성은 이제 스마트란 말을 전략적 수준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뭐 TV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마케팅적인 하나의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TV라는 말, 스마트라는 말은 굉장히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굉장히 성공한 네이밍의 사례로 떠올려질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네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10가지 과정을 우리가 아이디어 요리의 과정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주제인 아이디어 I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또 이렇게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좀 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1897년도에 그려진 슬리핑 집시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앙리 루소라는 화가입니다. 앙리 루소는 거의 50살까지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원래의 꿈은, 원래의 집안에서의 좀 해주길 원했던 것은 이제 변호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걸 때려치고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돼서 있다가 4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40살이 넘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혼자 이제 끌적끌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고 거의 한 50살이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작품을 이제 전시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세관원 루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아주 원시 예술이라는 독특한 그 장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말마다 파리 식물원이라는 곳을 가서 열대 식물을 구경했다고 그럽니다. 뭐 자댕 드 파리스라는 이름의 이 식물원에 가서 원시림 같은 그런 열대림들 잘 꾸며진 굉장히 넓은 식물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서 주말마다 가서 그걸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그런 어떤 세계를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프랑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의 모든 작품은 아까 보신 슬리핑 집시 같이 그런 열대의 세계, 원시의 세계, 원주민이 나오는 세계를 그렸습니다. 우측에 이제 루소의 자화상인데요. 그러니까 루소는 너무나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나머지 원근법조차도 엉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꼭 원근법이 틀려서라기보다도 자기만의 어떤 화풍으로 그렸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루소를 기억할 정도로 독특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의 그를 상징한 아이디어를 저는 원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유명한 어록 제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말을 남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재능을 실행하는 데에서 최고의 행복을 발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괴테의 표현에 의하면은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실현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BC 399년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델파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말이고, 석가모니가 서기 한 600년대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까지 이제 정복을 했던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아마도 고대 인도의 그런 불교적인 철학이 그리스에 이미 충분히 전해졌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나온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입신양명을 위한 이제 소피스트의 이제 논술 학원, 오늘날로 치면 논술 학원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귀족 자제들한테 이제
고액과외를 통해 가지고 말 잘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활성화되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좀 그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주면서 이 말이 굉장히 좀 유명해졌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서양 철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각 개인의 아이디어 유형을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6가지가 꼭 그 개인의 어떤 적성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왼편에 이제 좌측에 보이는 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좀 분석적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제 발명가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걸 이론화하는 이제 과학자라든지 과학 이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글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도 있지만 구성을 잘하는 프로듀서 같은 형태도 있고 개념을 좋아하는 철학자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이런 그 분류를 통해서 좀 발견해 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인의 그 비전의 문제, 진로의 문제는 결코 재능에서 그 재능이라는 관점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분야에서 성취한 인물로 기억되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상상력이다.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분석적인 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이론,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상상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 학창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누워서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공상을 뭐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수학을 싫어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그 발표할 때도 그 수학적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 이론을 완성을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만 더 늦었다면은 프랑스의 그 푸앙카레가 더 먼저 그 이런 상대성 이론과 같은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좀 지인의 도움으로 수학을 좀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위대한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반전인데요. 그래서 재능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난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자신의 그 비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반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에는 그 수많은 그 몽돌 이제 해변에서는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요. 그 돌들이 조금 더 해변가에 가까이 있는 것과 조금 더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뭐랄까요, 어제이슨 파서블 이론을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길을 찾는데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이슨 파서블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왔으면은 어느 쪽 문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자유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계속 나선형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길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가치라는 것이 자신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정영문 씨가 올해 3대 문학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영문 씨는 16년 전에 등단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2만 부밖에 책을 판매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2만 부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인세밖에 받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실패한 작가였을까? 만약에 3대 문학상을 올해 수상하지 못했다면 15년간의 그 사람의 작가로서의 평가는 실패한 작가로 끝나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건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좋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원래 예술이란 게 그런 것이다. 그런 자신의 성공이라는 것을 외부적인 어떤 업적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했는가, 자기가 예술적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자기가 충실했는가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위인전에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요즘엔 좀 뜸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이면서 오르간 분야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음악가이고 철학가이면서 개신교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에 대한 경애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수십 개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거를 대표하고 그거를 모두 함축하는 하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대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원 자체는 쓰라린이라는 의미에서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칼 같은 거에 베인 쓰라림이 스마트의 어원입니다. 그 어원의 의미를 담아서 똑똑하다 어쩌다 모든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관에 눕잖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 사전에서 한 단어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라는 정체성 그거를 표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국 자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20여 년 전으로 다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내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나는 나의 가치에 충실했는가? 결국 가장 즐거웠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창작의 즐거움이라는 부분들이 저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책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좀 더 도전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깎은 이 목조각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모습일지도 모르지만은, 자신의 가치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리로부터 우리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요리를 즐겨야 됩니다. 만약에 요리를 만드는데 즐기지 못하면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자신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리에서 정성이 빠지면 그거는 굉장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밥왕 마스이사 노부유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밥을 만드는 사람이 손님을 앞에다 놓고 초밥을 만들어서 손님 앞에 초밥을 내갔을 때 1mm가 가라앉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손님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리는 그런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아이디어가 됐든 자신의 삶이 됐든 자신의 일이 됐든 그곳에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요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인 요리사 와쿠다 데스야는 받기 어렵다는 미슐랭 별점을 무려 3개나 받은 전 세계에서 한 50명도 안 되는 아주 특급 요리사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영어나 배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호주에 1년간 그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하숙집 주인이 자기를 손을 끌고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배운 요리가 오늘날 이 사람을 세계 최고의 요리사로 만들었는데요. 그 요인은 바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어떠한 뭐 화려한 것도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맛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요리사가 지금 가장 성공한 요리사들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이제 학생들도 계시고 지금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직장을 지금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함께 요리하기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창조성이 강조되는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도 규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규율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최근에 그 애플의 성공 비결, 애플을 포함한 위대한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광적인 규율이 그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에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규율을 만든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그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그 어떤 그 시제품, 아까 얘기한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디자인 팀에서 만들어 왔는데 다 그 해당 직원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보는 앞에서 확 집어던졌다라는 그런 좀 그 사이코 같은 좀 일화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직은 필연적으로 규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창의성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과 대부분의 이제 조직에서 창의성이 많이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조직에 맞는 조직적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는 그 요리의 그 헤드 요리사인 그 셰프가 필요합니다. 헬스 키친과 같은 이런 곳의 그 셰프처럼 굉장히 그 카리스마적으로 규율을 강조하는 그런 셰프도 있는가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그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셰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경영자였던 그 GE의 그 잭 웰치 같은 경우도 많은 그 대화를 그 직원들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아이디어 셰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요리사들의 리더인 아이디어 셰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 역시도 아이디어 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작은 아이디어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팀장도 각 조직에서 필요한 그 아이디어 셰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셰프는 물론 판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이 네모를 가져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셰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셰프는 그 개인을 조화시키는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좋은 셰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모차르트와 같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토벤과 같이 계속 고치고 고쳐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이슨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그 보수적으로 기존에 나온 제품을 개선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에디슨 같은 사람은 기존에 없던 전구라는 제품과 같이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발명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그 성향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셰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그 왕실 요리사인 안톤 모시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리사와 셰프의 차이는 얼마나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셰프의 가장 중요한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정말 그 생각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달라서 많이 좀 괴로운 적이 많습니다. 리더로서는 그 사람들을 그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고 분석적이고 상상적
그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셰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요리해야 되는데요. 왼편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로 그려진 네모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네모로 그려진 동그라미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네모밖에는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네모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 동그라미밖에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네모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어떤 공식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이디어 셰프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주변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를 조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서머리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그냥 설익은 채로 완성시키지 말고 아이디어를 잘 요리해라. 그리고 나라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요리해라. 그리고 함께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디저트를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단번에 완성되는 요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리사가 새로운 어떤 요리를 개발을 했으면은 그 요리는 계속 실행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그런 구체화를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이지, 처음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그게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 그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컴퓨터와는 모양과 기능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퍼스널 컴퓨터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계속적인 구체화를 통해서 좀 더 최초의 그 컨셉에 맞춰서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지혜의 여신이 미네르바이고 미네르바에는 항상 부엉이가 이제 같이 다녔다 그러는데 그 헤겔이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역에 비로소 날개를 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그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아이디어를 잘 요리한다면 우리가 창의성을 좀 더 배가시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